지금 10.15 대책 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 잔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0.15 대책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 내년 잔금으로 해서 대출 지금 알아보는 단계이시고요. 지금 가장 많이 신청하는 대출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레오대출연구소의 레오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부터 대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요즘에 또 대출 가지고 아주 또 시끌시끌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 부동산 대책 나오면은 이제 대출 규제 뭐 이런 게 또 패키지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또 이건 해주고 안 해주고 뭐 투기과열지구까지 묶이면서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맞습니다. 오늘 좀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10.15 대책 나온 지 한 2주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 우선 시장은 어떤지 좀 대출 쪽에서 가장 좀 빨리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10.15 대책 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 잔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0.15 대책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 내년 잔금으로 해서 대출 지금 알아보는 단계이시고요. 저도 처음에 2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억 받으면 못 사시는 거 아닌가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필요하신 분들은 2억 대출 신청하셔서 집을 매수하고 계시는데 물론 예전 같진 않죠. 6.27 대책 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매수하셨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가장 많이 신청하는 대출은 전세 퇴거자금 대출입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많이 해요. 네. 그 말은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보내고 지금 실거주 한다. 그러니까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다주택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려면 다주택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정리를 하려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세입자를 끼고 매도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본인 거주하면서 매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나 뭐 1주택자 뭐 어쨌든 유주택자들은 퇴거자금 대출은 나오긴 나오는 건가 보죠? 네, 그럼요. 그 뉴스에서도 엄청 시끌시끌했었잖아요. 네. 처음에 LTV 40%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규제 지역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LTV가 40으로 줄었어요. 예전에는 LTV가 70이었잖아요. 그래서 LTV라는 건 집값 대비 몇 퍼센트의 대출을 해주느냐 뭐 이런 뜻인데 그럼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에 세입자가 7억에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7억의 대출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었는데 갑자기 대출 한도가 4억으로 줄었어요. 그럼 세입자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유자도 곤란하지만 또 누가 곤란하겠습니까? 세입자도 아무래도 돈 받아 나가야 되는데. 네, 세입자는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못 나가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항의가 많이 나왔고요. 정부에서는 그러면 전세 퇴거 자금과 대안대출 LTV 70%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네, 발표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제일 이슈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정부가 70%까지 해주라는 건데 또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또 40% 묶여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거냐 안 나오는 거냐가 지금 이슈인데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환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1주택자 분들은 70%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은행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현재 대환대출 같은 경우는 진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져야 대환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대환대출은 뭐 거의 신청을 하는 분들이 안 계시고요. 이제 전세 퇴거자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밖에 은행에서 해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0%를 신청을 하면 깎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것은 접수해서 심사 마지막 단계까지 가봐야 확실한 금액이 나오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70%까지 해주라고 말은 했지만 뭔가 유의미하게 지금 은행들한테 지침까지 간 건 아니었다.
아니어서 그렇죠. 은행들은 좀 약간 자체적으로 보수적으로 한 40%뭐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다. 다른 은행은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고요. 네. 정확한 문서가 이제 하달이 돼야지 은행은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세입자를 좀 빼주고 자기가 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출이 40% 정도 나온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뭐 좀 더 나오면 지금 좋고. 현재 가까우신 분들은 그러니까 입주하셔야 만기가. 되는 날이 네. 가까우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내려올 거예요. 어느 정도 정확한 규정이 내려오면 그때는 70%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매수할 때는 대출 규제가 지금 뭐 강력하게 작동하지만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거는 어쨌든 대출을 좀 풀어준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큰 틀에서는 네, 아직 정리가 안 됐을 왜냐하면 뿐이지. 너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 풀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매수 자금만 대출 한도가 확 줄은 거고요. 그 전세 퇴거 자금이라든지 대환 대출은 예전 규정을 적용하겠다, LTV를 적용하겠다. 일단 발표는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 당연한 게 사실 세입자들도 자기도 이제 나가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요. 지금 워낙 대규모로 규제가 지정되다 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뭐 조금 도시 외곽지에 뭐 나홀 아파트 이런 것들은 세입자 못 구해야 하면은 못 나가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대출을 해줘야지만 그거 받아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막기는 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게 막으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예, 정부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집을 공실로 두든지 뭐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돈 빼주고 아니면 본인이 실거주를 하든지 네. 이래저래 지금 규제 지역 안쪽에서는 전세, 월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추세가 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공급이 늦잖아요. 네. 세입자를 끼고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전세 자체가 공급이 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는 집을 사려면 실거주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점점 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내 집 마련이 이제 필수가 되는 이 역설적인 일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매도하려고 해도 비워놓던지 아니면은 실거주하고 있든지 그쵸. 이렇게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다. 그 이번에 풍선 효과를 좀 사전에 막겠다 해서 대규모로 좀 묶은 좀 네.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닌 곳들 뭐 동탄이나 뭐 구리 이런 데들 엄청나게 올랐다 뭐 네, 맞아요. 언론에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거래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현장에서도 좀 네, 느껴지시는지. 그럼요. 그쪽에 계약서가 많이 들어오나요? 그쪽 계약서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세를 끼고 사거든요. 전세를 끼고 매수가 가능한 지역인 갭 거예요. 투자가 네,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매수 하시는 분들은 실거주보다는 갭을 끼고 매도 하시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네. 그래서 대출보다는 이제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서가 뭐 아주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일부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쪽으로 지금 많이들 몰려간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지인분도 안 팔리던 집이 네. 이제 갑자기 두 개가 다 팔리게 생겼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 네. 동탄 2기 신도시 쪽이 엄청나게 막 급등하니까 갑자기 동탄 1쪽으로 사람들이 막 집 보러 온다고. 그쵸. 네, 거기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긴 네, 해요. 남양주 쪽도 그렇고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약간 좀 전파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 토어제가 지정된 곳들 그쪽은 거래량이 뭐 급감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도 뭐 한 80% 줄었다 얘기가 나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거의 매수는 없죠. 없어요. 네, 거의 뭐 전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그래도 뭐 대출이 적더라도 꾸준히 네. 매수를 하는데 그 외 지역은 약간 관망, 뭐 대출이 안 나와서라기보다는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대출 금액이 확 줄었잖아요. LTV 40%가 웬 말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가 급감했다.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노원구는 뭐 한 건 거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복잡한 게 네. 있어가지고 하나씩 좀 여쭤볼 건데 규제 지역 내에서 LTV가 원래 50%에서 40%도 한번 줄었잖아요. 그게 97 대책이었나? 그때 한번 네. 반영이 됐던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 사이에 또 뭐 계약을 한 분들, 뭐 그 전에 네. 계약한 분들, 뭐 이러면은 뭐 50% 적용되냐, 40% 적용되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40%를 다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약 시점에 따라서 모두 달라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그분들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는 네. 이렇게 대출이 나오는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네. 갑자기 2억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 진짜 계약금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엄청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종전 규정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7 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LTV 50% 규제 지역 네. 진행하고 있고 비규제 지역이었던 곳 뭐 LTV 70% 진행하고 있고요. 또 97 대책 또 10, 15 대책이 조금 또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10, 15 대책 전에 계약하셨던 분들은 최대 한도가 6억이었거든요. 그래서 6억 대출에 맞춰서 또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 15 대책 이후에 나온 계약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2억이나 4억 네, 246. 이렇게 다 막혀 있는 상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거래는 되더라고요. 어차피 그럼요. 원래 규제 네. 지역이었던 곳들은 뭐 강남 이런 데들은 계속 거래는 되고 있던데. 오히려 규제 지역이었던 곳은 원래 그러려니 뭐 하면서 거래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찍히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특히 이제 외곽지 같은 것들은 거래량이 뭐 80% 이상 급감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오히려 그쪽 지역이 더 타격이 큰 것 같아요. 대환 대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네. 이거 증액만 안 하면 어쨌든 대환 대출은 되는 거죠. 70%까지. 그렇죠. 증액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원래 대출이 2억이었는데 내가 일부 갚았다. 그래서 1억 5천 남았다. 뭐 이자 좀 뭐 내고 네, 원금이 네, 또 네. 빠져나가니까 1억 4천 뭐 850만 원 남았다. 네. 그러면 저 1억 5천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 그 큰 차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대화는 딱 그 끝점까지 맞추셔야 돼요. 아니면 오히려 좀 줄이던지 네. 그렇게 하셔야지 뭐 금액을 초과한다거나 조금이라도 증액이 있으면 대환의 그 용어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 원금 갚은 것들 다 고려해서 네. 뭐 1억 4천 얼마만 남으면 네. 그거만큼만 그렇죠. 딱 갈 때만 되는 거고 네. 안 되면 그냥 40%로 탁 내려가는.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다 정확하게 나의 잔액이 얼마였는지 물어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출 신청하는 기간하고 좀 지나서 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 내가 신청 시점보다 한 달 후에 원금이 좀 빠져나갔다. 그러면 또 그 금액은 줄이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줄여야 돼요. 네, 그래서 아주 딱 그만큼만 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대환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오히려 좀 넉넉하게 좀 줄여가지고 네. 신청을 하는 뭐 그런 분위기겠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명확하게 정부가 지침을 은행한테 안 줬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지금 뭔가 좀 아직은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 그냥 정부에서는 큰 틀만 넘겨준 거고요. 이제 네. 세세한 규정은 뭐 금융위원회라든지 공문이 정식으로 하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내용이 이제 없다 보니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뭐 규정을 만들기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에 또 그것도 있잖아요. 1주택자 뭐 전세 대출을 뭐 DSR 적용하겠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뭐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짜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영향이 있느냐 하면 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차피 2억밖에 안 해줍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가 2억이에요. 그래서 2억의 DSR을 맞춰야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DSR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용대출이 많다. 네. 뭐 부채가 좀 많다. 이러면 DSR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2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채가 없다. 나는 뭐 소득이 있고 부채가 없다. 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DSR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얼마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 DSR에 뭐 이자만 적용되고 뭐 네. 이거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이게 또 복잡하셔가지고. 전세 대출은요 DSR을 볼 때 원래 이자만 계산을 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요. 그게 상환할 기간을 넣을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30년이잖아요. 그래서 30년을 쪼개가지고 원금을 계산을 해서 DSR 안에 넣는데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만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네. 뭐 2년을 2억을 뭐 2년을 갚는 걸로 해서 계산을 넣을 수도 없고, 그리고 뭐 4년으로 할 건지 뭐, 그리고 좀 전세까지 너무 막 원금을 많이 넣으면 좀 야박하잖아요. 그래서 네. 전세 대출은 DSR을 이자만 넣기 때문에 내가 원래 기존 대출이 없는 분들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 대출이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이 많냐면 학자금 대출이 네. 그게 금리가 저렴해서 안 갚더라고요. 근데 그 학자금 대출이 이제 신용 대출로 잡히다 보니까 나의 DSR에 굉장히 깎아먹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용 대출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에서 이자 부분만 DSR에 넣는다고 하면 사실 뭐 DSR 자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이자가 뭐 별 엄청 의미는 큰 건 없어요. 아니니까. 네, 그 대신 기존 부채에 원금이 따라오니까 기존 부채만 없으면 뭐 나의 전세 대출의 DSR은 큰 의미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건 뭐 너무 이렇게 좀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정도로 봐도. 부채가 많지 않은 분들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원래 무주택자도 DTI를 봐요. 네. 예전에는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소득 없어도 됐거든요. 소득 없으면 소득 없다고 말해 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네, 네, 예, 제가 와서 설명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무주택자들도 소득 증빙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의 DSR을 넣으나 무주택자의 DTI를 보나 어찌됐든 소득을 본다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도 이제 막 아무나 다 하는 건 아니고 네, 소득을 소득. 조금씩 보기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봅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점점 더 약간 좀 타이트해지는 건 맞네요. 그럼요. 전세 쪽도.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세 대출 받는 분들이 이렇게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소득도 좀 약하고 그래서 저는 소득이 너무 없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대출 안 나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 굉장히 많죠. 이번에 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 주담대를 좀 위험 가중치를 좀 높여가지고 네. 은행권에서 좀 이것도 좀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 총액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걸까?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결론적으로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의 의미를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위험 자산이 되는 거죠. 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가 주택 담보 대출일 거예요. 네. 그리고 대출도 30억짜리 집에 2억밖에 안 해주는데 얼마나 안전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안전하죠. 신용대출 이런 대출보다 훨씬 안전한데 그 대출을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비율이 20%까지 높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까지 높이면 10건 중에 2건은 위험한 물건이 돼버리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충당금을 더 쌓아놔야 돼요. 위험한 물건에 대출을 했으니까 안전하게 나는 돈을 더 쌓아놔야 된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네. 더 많이 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 그 위험 자산에 대출을 할 때는 당연히 금리를 높여야겠죠. 네. 그리고 안 해주고 싶겠죠. 예, 그래서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 위험 자산 가중치,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됐다는 건 물론 이제 15%에서 20%된 거지만 네. 어쨌든 은행 입장에서는 주담대를 나가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러워지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조금 안 해주고 그다음에 네. 해준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높이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손해가 발생하는 네. 그런 거죠.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뭐 연말이니까 네. 뭐 당장 지금 대출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잔금은 다 내년 뭐 1월 거의 넘어가잖아요. 내년이에요. 네. 그럼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조금 더 대출 받기가 쉽진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내년이라고 해서 뭐 너무너무 좋아진다라는 기대는 조금 저도 안 하고 있고요. 네. 그 대신 이제 연초에는 대출 총량이라는 것이 다시 리셋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영업을 빨리 하고 이제 영업사원 같은 분들도 빨리 목표를 채우고 좀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도 연초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예전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1년치 총량을 계산을 해서 빨리 채우고 나머지는 조금 느슨하게 가자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매 달별로 조금씩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갑자기 확 뭐 푼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월별 한도를 정해가지고 뭐 다음 네. 달에 오세요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뭐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잔금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어떻게 가요? 네. 1월 잔금인데 2월에 오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은행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출 신청을 조금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그럼 저 빨리 하고 싶어요. 저 6개월 전에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빨리 접수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그 최대한으로 늘린다라고 하면 2달에서 3달. 예, 거기 그 시점에 대출 신청을 하시면 아마 접수가 가능할 겁니다.